단 하나의 물길이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백만 년에 걸쳐 지각을 뒤틀어온 조산운동은 페르시아만을 서서히 좁혀나갔고 마침내 폭 약 34km에 불과한 하나의 좁은 물길, 동양과 서양이 정확히 맞닿는 그 지점을 빚어냈습니다. 그로부터 5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물길을 손에 쥔 자가 곧 세계의 숨결을 쥐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페르시아인들이 이 바닷길을 지배했고 그 뒤를 이어 포르투갈인이, 그 다음엔 네덜란드인이, 그리고 영국인이 차례로 이곳을 거쳐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석이라는 존재가 이 모든 셈법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상의 모든 강대국은 이 해협을 둘러싼 비상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모든 해군은 자국의 좌표를 몸에 새기듯 외우고 있고 세계 어느 기자회견장에서든 이 해협의 이름 하나가 언급되는 순간 전 세계 원유 시장이 술렁입니다. 하루 2100만 배럴, 현대 문명이 살아남기 위해 태우는 모든 에너지의 5분의 1이 바로 이 좁은 물길을 통과합니다. 하지만 그 숫자는 화산이 만든 소금섬 위에서 지하수 한 방울 없이, 경작할 흙 한 줌 없이 매일 자기 집 창문 앞을 지나가는 수조원 규모의 흐름에서 아무 목도 얻지 못한 채 살아가는 6천여 명의 사람들을 보지 못합니다. 지구에서 가장 전략적으로 위태로운 해협에서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리고 세상은 왜 단 한 번도 그 질문을 진지하게 던져보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호르무즈 해협의 이야기이자 세상이 수평선만 바라보느라 미처 눈길을 주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호르무즈 섬은 호르무즈 해협의 어기 이란 남부 해안에서 약 8km 떨어진 지점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만이 가장 좁아지는 지점, 폭이 겨우 34km에 불과한 그 병목 지점입니다. 지름이 채 13km도 되지 않는 작은 섬이지만 그 표면은 마치 6억 년이라는 세월을 압축해 놓은 지질학적 기록 보관소처럼 보입니다. 붉은 헌토색과 유황빛 노란색, 짙은 보라색과 녹슨 듯한 주황색, 그리고 백악질의 새하얀색까지 언덕 비탈을 뒤덮은 그 색채는 너무나 강렬해서 가까이 다가서면 마치 전혀 다른 대기권에 속한 풍경처럼 느껴집니다. 미국 항공우주국은 이 섬의 화학적 구성이 지구의 어느 곳보다도 화성의 표면과 닮아 있다고 언급한 적이 있는데 정오의 능선 위에 직접 서보면 그 표현이 결코 비유가 아니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풍경은 낯설거나 비현실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하루하루의 삶입니다. 매일 아침 여성들은 해안으로 나가 산화철이 짙게 배어있는 골라크 토양의 노두에서 붉은 흙을 모읍니다. 그 흙은 얼마나 진하게 응축되어 있는지 지역 요리에서는 발효 생선 소스에 직접 섞어 넓적한 빵에 발라 아침 식사로 먹기도 합니다. 지질학은 이 섬에서 집 밖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엌으로, 몸속으로, 일상의 리듬 속으로 스며들어 자연 환경과 사람들의 정체성 사이의 거리를 지워버립니다. 호르무즈가 이런 화산성 풍경을 갖게 된 것은 소금 다이아피어리즘이라 불리는 지질작용 때문입니다. 선캄브리아기의 고대 암염층이 엄청난 압력 아래 묻힌 채 수억 년에 걸쳐 서서히 지각을 뚫고 솟아오르면서 광물과 현무암, 철 화합물을 함께 끌어올렸고 그것이 지표를 갈라놓으며 이 믿기 힘든 색채의 팔레트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섬은 원래부터 이런 모습이길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밑에서부터 밀어올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색색의 대지를 담은 사진들에 이끌려 몰려드는 관광객들이 새로운 압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발길이 늘어나면서 섬의 정체성 그 자체인 흙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일이 벌어지고 이 연약한 지표와 어울리지 않는 시설물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장소가 비현실적으로 아름답다는 이유만으로 유명해질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답은 이미 이곳에서 서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이곳으로 이끌었던 바로 그 아름다움이 조금씩 깎여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호르무즈 같은 곳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맥락 없는 아름다움은 그저 하나의 색채에 불과하며 지구상에서 가장 경이로운 풍경일수록 오히려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내기 가장 어렵다는 것을. 같은 해협 안 페르시아만에서 가장 큰 섬이자 길이가 약 35km에 달하는 캐슈름 섬 내륙에는 이란 남부 해안에서 멀지 않은 곳에 별들의 계곡이 숨어 있습니다. 이곳은 전통적인 의미의 계곡이 아닙니다. 바람과 비, 그리고 이 지역 특유의 토양 화학작용이 수천 년에 걸쳐 부드러운 퇴적감을 깎아내며 만든 미로처럼 얽힌 침식 협곡과 우뚝 솟은 바위 기둥들의 연결망입니다. 좁은 통로 위로 벽이 안쪽으로 휘어지며 빛을 걸러내고 그 빛은 흐릿하고 방향성 있는 무언가로 바뀝니다.
공간의 규모는 끊임없이 변합니다. 어깨 너비만큼 좁아져졌던 통로가 어느 순간 갑자기 넓어지며 아치형의 큰 공간으로 이어지고 머리 위 바위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조각해놓은 듯한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캐슈름 사람들에게 이 계곡은 과학적 설명이 필요했던 적이 없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 지형이 떨어진 운석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계곡이 그 천체 충돌의 에너지 일부를 여전히 품고 있다고 믿습니다. 밤이 되면 주민들은 이곳의 고요함을 절대적이라고 묘사합니다. 계절과 방향에 따라 궤적을 바꾸며 협곡 사이를 지나는 바람소리만이 그 정적을 깨뜨립니다. 이곳은 편히 쉬러오는 장소가 아닙니다. 주변 풍경과는 너무나 다른 이질감 때문에 사람들은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이곳에 다가섭니다. 물론 그 지질학적 실체 역시 전설 못지않게 놀랍습니다. 석고와 사암, 소금층이 번갈아 쌓이며 서로 다른 속도로 침식된 결과 지질학적 시간을 눈에 보이는 단면으로 고스란히 새겨놓은 구조물들이 남았습니다. 어느 한쪽 벽면에는 수만 년에 걸쳐 쌓인 퇴적층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기도 합니다. 오늘날 별들의 계곡을 찾는 방문객들의 발걸음은 아무리 조심스럽다 해도 이곳을 지켜온 정적을 조금씩 흔들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바위 지형을 가로질러 탐방로가 놓였고 한때 어둠뿐이었던 곳에 조명이 설치되었습니다. 어떤 장소가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으로 유명해질 때 그것은 계곡이 지녀온 본래의 조건과 그것을 안전하게 경험하고 싶어하는 세상의 바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끊임없는 협상의 과정이 됩니다. 별들의 계곡 같은 곳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어떤 형태의 의미는 오직 설명되지 않은 채로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같은 캐슈름 섬의 북쪽 해안을 따라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생명력이 펼쳐집니다. 약 14,000헥타르에 달하는 갯벌과 맹그로브 숲으로 이루어진 하라 생물권 보전 지역입니다. 이곳은 3천만 년 동안 단 한 번의 단절도 없이 어떠한 기계장치의 도움도 없이 주변 경제에 조금도 의존하지 않은 채 스스로 작동해온 살아있는 생태계입니다. 짠물에 잠긴 채로도 살아남도록 적응한 종인 아비케니아 마리나 나무들이 빽빽하게 자라며 뿌리 조직을 통해 밀물에 소금기를 걸러내고 이를 잎사귀를 통해 미세한 흰색 결정으로 배출합니다. 이것은 어떤 산업 시스템도 아직 이만한 규모로는 재현해내지 못한 정밀함을 지닌 생물학적 담수화 과정입니다. 썰물이 되면 진흙 속에서 자라난 복잡한 뿌리 조직이 지상으로 드러나며 산소가 거의 없는 환경에서도 스스로 호흡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나무들 사이 좁은 조류수로를 오가는 어부들의 공동체에게 이 숲은 야생지대도 관광명소도 아닙니다. 그것은 항로를 알려주는 이정표이며 굳은 날씨로부터 막아주는 완충지대이고 지역 경제가 의존하는 물고기들의 산란지이며 해협을 주기적으로 휩쓰는 폭풍 해일로부터 몸을 피할 수 있는 은신처입니다. 이 숲길에 대한 지식은 환경 교육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지리로서 세대를 거쳐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하라숲이 이곳에 자리 잡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3천만 년에 걸쳐 이 해안선을 따라 진행된 진화는 짠물과 신선한 공기가 만나는 곳에서 하루에 2번씩 땅이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종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연속성 덕분에 이 생태계는 페르시아만에서 가장 안정적인 곳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안정성은 누군가의 보호 덕분이 아니라 3천만 년 동안 실패하지 않는 법을 스스로 익혀온 결과입니다. 하지만 최근 바닷물의 온도가 오르면서 만의 수온은 맹그로브 나무들이 견딜 수 있는 한계치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숲은 뉴스의 흐름이나 보전 목표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직 수온과 조수의 리듬에만 반응할 뿐입니다. 어떤 장소가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으로 유명해질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보다 그곳을 지탱해내온 물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뜨거워질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라 같은 곳은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지속되어 온 시스템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파괴하지 못한 것들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란 남동부에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풍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허의 사막이라 불리는 다슈테루트입니다. 극도로 건조한 이 지대는 약 52,000제곱킬로미터에 걸쳐 펼쳐져 있으며 충분히 낮은 고도와 충분히 맑은 하늘 덕분에 미국 항공우주국의 모디스 위성 관측으로 확인된 지구 지표면 최고 기온, 섭씨로 환산하면 약 70도가 넘는 온도가 이곳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이 극단적인 고온은 단지 태양과 위도 때문만이 아니라 분지의 지형학적 특성과 낮은 습도, 그리고 지표의 열을 흡수하고 방출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식생의 완전한 부재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루트 사막의 중심부는 지구상에서 어떠한 생명체의 존재도 확인되지 않은 몇 안 되는 곳 가운데 하나로 분류됩니다. 박테리아도 균류도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어떤 생물체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열의 핵심부를 둘러싼 지형은 그와 정반대로 점점 더 복잡한 형태를 띄어갑니다. 수천 년에 걸친 지속적인 바람의 침식으로 형성된 길게 뻗은 능선, 야르당 지형은 사막 바닥에서 최대 45m 높이까지 솟아오른 채 평행한 열을 이루며 몇 킬로미터씩 뻗어나가 오직 자연의 힘만으로 만들어진 도시 같은 기하학적 풍경을 완성합니다. 그 지형을 만들어낸 바람은 지금도 그 사이를 지나며 소리를 내는데, 사막의 가장자리를 오가던 유목민족들은 오래전부터 그 소리를 사람의 목소리라 묘사해왔습니다. 루트 사막 안쪽에는 정착 공동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때 그 가장자리를 지나던 대상들은 세대를 거쳐 축적된 경로 지식을 활용해 가장 위험한 구역을 피해 다녔고, 그 지식을 다른 상품 못지않게 신중하게 주고받았습니다. 어떤 길에 물이 흐르는지, 어떤 지형이 그늘을 알려주는지, 어떤 별이 어떤 우물과 짝을 이루는지에 대한 지식은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한 기반 시설이었습니다. 오늘날 루트 사막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보호를 받고 있지만, 그것이 이곳에서 보호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곳의 가장 큰 위협은 인간의 활동이 아니라 그 위 대기가 계속해서 뜨거워지고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는 어떤 장소가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으로 유명해질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라는 질문이 사실상 무의미해집니다. 루트 사막의 생존 조건은 여전히 그것을 바꿔놓을 만한 관광의 형태와는 대부분 양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슈테 루트 같은 곳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행성에는 아직 인간의 야망이 발붙이지 못한 영역이 남아있으며, 그것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은 발전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넘어서지 못한 한계의 증거라는 것을. 시선을 북쪽으로 카스피의 남쪽 해안을 따라 이란 북부의 알보르즈 산맥과 바다 사이로 옮겨보면 약 34만 헥타르에 달하는 온대 화렵수림 히르카니아 숲이 나타납니다. 이곳은 2500만 년에서 5000만 년에 이르는 세월 동안 대체로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온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도록 끊이지 않고 이어져 온 삼림 생태계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때 고대 세계의 온대 지역 대부분을 뒤덮었던 숲의 한 조각으로 빙하기가 북반구 전역의 식생대를 줄이고 이동시키기 전부터 존재해왔습니다. 히르카니아 숲이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지형이 만들어낸 우연 덕분이었습니다. 뒤편에 자리한 알보르즈 산맥이 대륙의 찬 공기를 막아주었고, 앞으로 펼쳐진 카스피해가 다른 지역에서는 사라져버린 화렵수종이 살아남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습도를 유지해 주었습니다. 이 숲은 기후적으로 완벽하게 알맞은 자리에 놓여 있었기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그 가장자리에서 살아온 공동체들에게 히르카니아 산림지대는 유례없이 밀도 높은 자원의 보고입니다. 야생 과일과 버섯, 약초, 사냥감과 목재가 같은 나라의 건조한 내륙 지역보다 몇 배나 많은 연간 강수량을 지닌 이 풍경 속에 가득합니다. 이 숲과 여기서 채 800km도 떨어지지 않은 남쪽의 사막들 사이의 대비는 그저 놀랍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은 생태학적으로 거의 믿기 힘든 일이며 위도가 아니라 산맥의 지형학적 배치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히르카니아 숲이 지금의 모습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대부분의 비슷한 숲들이 견디지 못했던 것들을 견뎌냈기 때문입니다. 홍적세의 빙하기, 그 뒤를 이은 서아시아 지역의 사막화, 그리고 그 가장자리에서 수천 년에 걸쳐 이어진 인간의 정착까지, 이 숲의 지속성은 자연이 베푼 풍요가 아니라 확률을 거스르며 안정을 지켜온 조건들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지대에서부터 확장되는 농경지와 카스피의 연안에서 가해지는 개발 압력이 숲의 가장자리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습니다. 숲의 내부는 대체로 원형을 유지하고 있지만, 온도와 습도의 변화로부터 이 숲을 지켜주던 완충지대는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어떤 장소가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으로 유명해질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보다 50만 년 가까이 이 숲을 지켜온 기후의 통로가 흔들리기 시작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히르카니아 숲 같은 곳은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고대의 세계는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고, 그 일부는 여전히 존재하며 여전히 기능하고 있으며 우리가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한 조건들에 여전히 의존하고 있다고. 다시 호르무즈 섬으로 돌아가 보면 그 동쪽 해안에는 지역의 붉은 돌로 지어진 요새가 부분적으로 무너진 채 해안선 위에 서 있습니다. 벽면은 뒤편 바위산과 똑같은 짙은 산화철 빛깔로 물들어 있어서 어떤 각도에서 보면 인간이 만든 구조물이라기보다는 군사시설의 윤곽을 갖춘 지질 형성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요새는 아폰수 드 알부케르크가 섬을 점령한 뒤인 서기 1507년 포르투갈인들의 손으로 세워졌습니다. 해협을 지나는 교역로를 장악해 동양과 서양 사이를 오가는 모든 물자의 흐름을 포르투갈의 감시 아래 놓인 단 하나의 통로로 좁히려던 전략의 일환이었습니다.
그 후 100년이 넘도록 이 요새는 하나의 교역 제국을 상징하는 실체였으며 세계의 지형을 규정짓는 돌로 된 표상이었습니다. 호르무즈 섬 스덤들에게 이 요새는 언제나 풍경의 일부였습니다. 특별한 경외심도 반감도 불러일으키지 않은 채 이 섬을 스쳐 지나간 어느 세력이 남기고 간 또 하나의 층위로서 섬의 더 긴 역사 안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돌은 원래 이 섬에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섬은 그것을 다시 자기 것으로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요새는 우리가 지금 보는 모습, 곧 부분적으로 허물어지고 서서히 부식되어가는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벽이 남아있고 저기 아치가 남아있는 그 형상은 소금기 머금은 공기와 습기, 그리고 습도 앞에서 끝없이 버텨내기에는 광물이 지나치게 풍부한 지역 암석의 성질이 함께 작용한 결과입니다. 하나의 제국이 스스로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재료로 자신의 기념물을 세웠고 그 재료는 지금 조용히 자기 자신을 되찾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날 이 요새를 찾는 방문객들은 붉은 언덕을 배경으로 그 아치를 사진에 담습니다. 하지만 산화철이 풍부한 이 사암을 소금기 가득한 해안 대기 속에서 안정시키려는 보존 노력은 재정과 기술적 난제 앞에서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어떤 장소가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으로 유명해질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보다 한 제국이 소유를 주장했던 그 재료가 정작 그 제국이 외면했던 조건들을 끝내 견뎌내지 못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가 훨씬 더 절실한 질문입니다. 포르투갈 요새와 같은 장소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영혼을 위해 지어진 모든 건축물은 결국 그것이 태어난 그 풍경으로부터 잠시 빌려온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해협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라비아 반도의 북단으로 시선을 옮기면 무산담 댐은 그 누구에게도 서서히 다가오는 법이 없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물 위로 곱게 솟아오른 석회암 벽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자르 산맥이 내부의 규칙적인 지형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아무런 완만함도 없이 곧장 호르무즈 해협 속으로 곤두박질치는 그 지점입니다. 이 반도는 오만 영토이지만 오만 본토와는 육로로 이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영토가 오만 본토와 이곳 사이를 갈라놓고 있어 무산담은 행정적으로 육로로는 도달할 수 없는 오만의 월경지가 됩니다. 지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그 모든 의미에서도 이곳은 독특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코르라 부르는 이 현만들은 노르웨이의 피오르처럼 빙하가 만든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오래된 다른 현상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아라비아 지각판이 유라시아 지각판 아래로 밀려 들어가면서 산맥이 갈라지고 바다에 면한 가장자리가 가라앉았고 그렇게 만들어진 협곡을 많이 깊숙이 침수시켰습니다. 그 깊이는 지금도 지도로 완전히 담아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회색과 황토색이 뒤섞인 석회암 절벽은 물 위로 수백 피트 높이까지 솟아있으며 만의 그늘 속에서 얼마나 고요하고 어두운지 수면은 물과 육지 사이의 경계라기보다는 차라리 바위의 연장선처럼 느껴집니다. 이 지형이 만들어내는 기하학은 결코 편안하게 아름답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덫의 기하학입니다. 아름답기는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쉽게 빠져나올 수 없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아름다움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에게 이 풍경은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집을 어디에 지어야 하는지를 비롯한 모든 것을 결정지어온 삶의 조건들이 겹겹이 쌓인 결과일 뿐입니다. 무산담의 토착민인 슈우족은 해협을 지나는 계절풍과 그 아래 바다를 오갔던 여러 해양 제국들의 영향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는 고지대의 절벽 위와 바위턱에 마을을 세웠습니다. 그들의 집은 지형에 맞서 지어진 것이 아니라 그 지형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 지어졌으며 바위가 지지대를 제공하는 곳, 비탈의 각도 자체가 이 풍경 속에서 피난처가 되어주는 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마을과 마을 사이의 이동은 수평 방향만큼이나 수직 방향으로도 이루어졌고 어떤 계절에 어떤 바위 통로를 지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은 가장 명백한 의미에서의 생존 지식이었습니다. 무산담을 고립시켰던 바로 그 해협이 동시에 이곳의 페르시아만에서 가장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점에 자리하게 만들었습니다. 페르시아만을 드나드는 모든 초대형 유조선은 가장 가까운 접근로를 지나는 항로를 따라야 하며 물이 얕아지고 수로가 좁아져 실수의 여지가 거의 없는 곳 사이를 조심스레 지나가야 합니다. 절벽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면 이 항로의 규모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어느 나라가 일주일 동안 소비하는 양보다 더 많은 원유를 실은 유조선들이 양쪽으로 절벽이 둘러싼 물길 위를 마치 느린 사색처럼 천천히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그 거대한 선체는 훨씬 작은 크기의 어선 다우선들과 시야를 나란히 하며 지나갑니다.
두 종류의 배는 같은 물리적 공간 안에서 움직이지만 그 공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이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세계가 안고 있는 모순을 맨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응축된 형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항로들 아래 몇 시간마다 초대형 유조선의 선체 그림자가 드리우고 지구상 거의 모든 산호 생태계에 기록된 한계 수온을 훌쩍 넘어서는 그 물속에서 결코 자랄 수 없어야 할 무언가가 여전히 자라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섬 주변의 산호초는 수온이 지속적으로 섭씨 35도 안팎까지 오르는 시기를 겪어냈습니다. 이런 수온이라면 인도 태평양 지역이나 카리브해, 홍해에서는 산호의 대규모 백화와 폐사를 불러올 만한 조건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산호가 여전히 살아남아 있습니다. 과학계는 아직까지도 그 정확한 원인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산호초 자신은 그 설명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대대로 이 바다에서 일해온 어업 공동체에게 이 산호초는 설명이 필요한 생물학적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물고기가 어디에 있는지, 물살이 어떻게 흐르는지, 어디에 닻을 내려야 안전한지를 알려주는 수중 구조물입니다. 산호초의 상태는 어획량의 유무로 가장 먼저 감지됩니다. 해양 생물학자가 과학의 언어로 이를 기록하기도 전에 어부는 생계의 언어로 산호초의 세태를 먼저 감지합니다. 물고기가 배 위에서 사라지는 것이 그 자료가 기록으로 남기보다 훨씬 먼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과학의 관점에서 이 산호초는 아름다움보다 훨씬 더 희귀한 무언가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천 년 동안 생존의 한계선에서 억지로 기능해야 했던 산호가 어떤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기록이며 우리가 베푼 그 어떤 보호 덕분이 아니라 세대를 거듭한 생존을 통해 스스로 축적한 내열성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해안 개발과 선박의 정박 그리고 가속화되는 해양 온난화가 이렇게까지 적응해온 생태계마저도 넘어설 수 없을지 모를 한계선으로 서서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호르무즈는 마치 본토에서 떨어져 나와 페르시아만 한가운데 던져진 색채의 조각처럼 보입니다. 황토색과 붉은 빛이 뒤섞인 바위들, 마치 뒤집힌 화가의 팔레트처럼 줄무늬가 새겨진 해변, 거의 공격적일 만큼의 강렬함으로 햇빛을 하늘로 대쏘아 올리는 수면까지. 하지만 이 동화 같은 겉모습 뒤에는 실제 않은 살아 숨쉬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대략 6,000명에서 10,0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주로 섬 북쪽 끝 반다르 아바스 해안에서 겨우 8km 떨어진 마을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이곳은 대규모 관광을 위해 설계된 섬이 아니며 사람들이 편안함을 찾아오는 곳도 아닙니다. 호르무즈는 사람들이 태어나고 자라고 늙어가고 세상을 떠나는 곳이며 그 모든 시간 동안 바다와의 관계는 단 한 번도 선택사항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수세대에 걸쳐 이곳 어부들은 해가 뜨기도 전에 배를 밀어 페르시아만의 청록빛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이들의 하루 리듬을 결정하는 것은 시계도 근무 일정표도 아닌 밀물과 썰물입니다. 수백 년 동안 언제 바다로 나가야 할지, 언제 돌아와야 할지, 언제 쉬어야 할지를 정해온 것은 바로 그 조수의 흐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여름더위가 절정에 이르면 많은 가족들이 가장 혹독한 몇 달을 견디기 위해 본토로 건너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공동체 대부분이 한 해 내내 이곳에 머무르며 자연에 맞서 싸우기보다 자연과 나란히 살아가는 법을 익힌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혹독한 환경에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업은 언제나 호르무즈 경제의 근간이었고 그동안 외부 세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무배들은 새벽이 오기 전에 바다로 나갔다가 새우와 물고기, 때로는 해협 인근의 깊은 바다에서 잡은 상어를 싣고 돌아옵니다. 잡은 생선은 해안을 따라 세워진 그물망 선반 위에 널려 말려지고 소금과 바다 냄새는 공기 속에 너무나 항상 존재해서 어느 순간부터는 냄새가 아니라 그저 이곳의 공기 그 자체로 느껴지게 됩니다. 어업과 더불어 섬 주민들은 시간이 지나며 또 다른 생계의 방법을 하나둘 찾아냈습니다. 이 섬이 풍부하게 내어주는 모든 것, 미네랄이 집게밴 붉은 흙과 조개 껍데기, 파도에 실려온 나무 조각으로부터 공예가 자라났습니다. 특히 지역 예술은 조각가 아흐마드 나달리안이 섬의 해변을 야외 갤러리로 바꾸어 놓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얻었고 이는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방문객의 흐름과 소득원을 만들어냈습니다. 관광은 바다를 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다를 보완했을 뿐이며 호르무즈 주민들은 이 두 가지를 함께 지켜나가는 일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균형을 세심하게 유지해가고 있습니다. 호르무즈의 전통적인 사회구조 안에서 형식상의 권한은 남성들의 몫입니다. 하지만 가정과 공동체를 실제로 지탱하는 대부분의 일을 해내는 것은 여성들입니다. 이들은 남편과 함께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나누어지고
집안일을 꾸리고 아이들을 키우는 동시에 해안에서 그물을 말리는 노동에 직접 참여하고 소소한 물건을 팔고 손수 만든 공예품을 내다 팔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 여성들이 착용하는 보라개 가면은 그것이 사용되는 노동의 맥락과 떼어놓고 바라볼 수 없습니다. 호르무즈의 여성들은 그늘에 앉아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들은 수십 년 동안 한결같이 탁 트인 바다 위에서 튕겨나오는 햇빛 아래 야외에서 일해왔습니다. 그 가면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한 그들만의 응답이었습니다. 실용적이고 기능적이었던 이 물건은 세월이 흐르며 처음의 필요를 훌쩍 넘어서는 훨씬 더 아름다운 무언가로 변모했습니다. 이들의 의복 역시 다른 방식으로 같은 이야기를 전합니다. 짙은 황금빛과 코발트 블루, 짙은 자줏빛이 섞인 색채는 가문과 지역의 의미를 담은 정교한 손자수로 표현되며 이는 축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노동을 위해 지어진 옷감에 새겨져 있습니다. 노동이 삶의 대부분을 규정하는 이 혹독한 물리적 세계 안에서 호르무즈의 여성들은 색채 속에 존재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마치 이 풍경이 끊임없이 자신 안의 모든 존재를 지워버리려 할 때마다 자신들이 그 풍경 속에서 분명히 보이는 존재로 남기를 고집하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이 여성들의 모습에서 삶의 고단함 속에서도 자신만의 색을 잃지 않으려 했던 자신의 어머니나 할머니를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호르무즈의 음식 문화는 수세기 동안 빛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살아온 공동체 음식입니다. 물고기와 새우, 상어는 세대를 거쳐 구전으로 전해 내려온 조리법에 따라 인도양 연안 요리 특유의 풍성한 향신료를 곁들여 만들어지며 이는 인도 상인들과 동아프리카 항구 도시들 그리고 이 섬을 스쳐 지나가며 저마다의 흔적을 남긴 수많은 민족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호르무즈 요리에서 가장 이례적인 요소는 바다가 아니라 그 바다 아래 놓인 땅에서 비롯됩니다. 산화철과 수십 가지 다른 광물이 풍부한 이 섬의 붉은 흙은 이란 전역에서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경이로운 풍경을 만들어낼 뿐 아니라 지역 예술가들이 그림과 조각에 사용하는 재료에 그치지도 않습니다. 이곳에서는 그 흙이 전통 음식을 물들이는 데 쓰입니다. 호르무즈는 지구상에서 몇 안 되는 지역 공동체가 결핍이나 필요 때문이 아니라 언제나 지켜야 할 가치가 있다고 여겨온 요리 전통의 일부로서 자신들이 딛고 선 땅 그 자체를 음식의 진정으로 담아내는 장소입니다. 호르무즈에서 가장 좋은 식사를 경험하는 방법은 음악이 흐르는 식당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그런 곳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섬을 찾는 사람들은 보통 현지 가정의 식사 자리에 초대되어 주민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그들의 집에 머물며 마침내 더위가 몇 도쯤 누그러지고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저녁이면 물가에 앉아 시간을 보냅니다. 이라는 세상이 이미 다 안다고 여기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굳어진 이미지 아래에는 오늘날의 그 어떤 잣대로 보아도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 존재해서는 안 될 듯한 땅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땅을 지탱하는 것은 안정이 아니라 6억 년에 걸친 지질학적 압력이며 이곳을 스쳐간 모든 제국의 흔적을 언어의 화석처럼 담고 있는 공동체들이며 대지 그 자체를 음식으로 삼고 병을 몸에서 몰아내고 바위를 깎아 집을 짓고 화재 이후에도 다시 일어서며 결코 삶을 쉽거나 당연한 것으로 만들어주지 않았던 조건 속에서도 인간 존재의 연속성을 지켜온 사람들입니다. 한때 세상의 변두리를 규정했던 흰대, 극한의 더위와 지리적 고립, 자원의 결핍, 그리고 서서히 차오르는 해수면이 이제는 전 지구적 경험의 중심으로 옮겨오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이란은 더 이상 스스로의 모순으로만 규정되는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나머지 세계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방향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도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적응이 하나의 전략이 아니라 삶의 조건 그 자체가 되는 미래, 생존이 예외가 아니라 존재를 위한 일상적인 전제가 되는 미래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땅을 빚어온 힘들은 어떠한 국경에도 갇혀 있지 않으며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하지도 통제할 수도 없는 조건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라는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란을 훨씬 넘어 모든 미도에 걸쳐 세상은 이제 자신이 그동안 무엇을 안정이라 믿어왔는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아야 할 순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질문에 어떤 답을 내리시겠습니까?